치사한 새집에 오염된 실내 공기, 밀폐된 사무 공간과 집중이 안 되는 공부방 걱정되시죠? 에어가드 K 공기 개선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공기지능 컨설턴트가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정교한 공정으로 유해물질과 미세먼지, 세균을 제거하며 IoT로 실시간 관리하는 에어가드 K 공기 개선 서비스. K-웨더. 빠밤빠밤빰빠밤빰빰빰 Congratulations. 네. 자축 좀 해도 되죠. 여러분 어제 이제 저희가 워낙 그 문제들이 많아서 사회적인 분위기도 안 좋아서 저희가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 저희가 상을 탔습니다. 네, 저희 세 사람이 아니라 저희 TV 민생연구소 전체가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상을 주셔서 오늘 받고 왔습니다. 네. 이달의 좋은 보도상. 오, 네. 감사합니다. 민원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보도나 언론 비평에 가장 권위 있는 역사적인 30년이 넘게 활동한 시민단체인데요. 오, 네. TV 민생연구소가 이달에 좋은 프로그램상을 이제 받았는데 네. 민원연 역사상 TBS 라디오, TV 다 포함해서 첫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좋은 프로 많았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의미가 깊은데 그동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셨지만 항상 저희들 민생 문제로 서민들 곁으로 또 억울한 시민들과 함께 오지 않았습니까? 네. 택배 노동자들, 재하공, 그다음에 또 을지로 노가리 골목 문제, 특수학과 부모 문제, 또 어린이 안전 문제 계속해서 저희는 정말 시민들을 위한 방송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이 인정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다 우리 시민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TV민생연구소는 오로지 시민들의 편에 서서, 서민들의 편에 서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 경제가 더 살아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더 겸허히 무겁게 이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주제 처음에 이제 밝게 시작했지만 오늘 주제는 역시 밝게만은 시작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오늘의 TV 민생연구소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셔틀버스, 노란 셔틀버스 있잖아요. 그런 거 여기서 여기까지 해갖고 뭐 동에서 쭉 가는 거면은 그냥 문을 열어놓고 달린대요. 근데 유치원 차량이나 그렇게 위험하게 다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녁에 제가 밖에 안 나가니까. 생각해보세요. 근데 차량이 뭐야는 다는데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다 다시 보조해 주죠. 근데 사설은 안 해주네. 근데 우리 그걸 다 지켜야 돼. 비싸면 비싸다. 돈을 그만큼 내면 다. 차량 이게요. 여기가 2017년에 생긴 건데 2007년 차예요. 뒷바퀴가 빗살무늬가 안 보여요. 근데 그러고도 안전 적합성 판정서 적합이에요. 인천 송도에서 축구 클럽에 다니던 초등학생들이 탄 승합차가 다른 차량과 크게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초등학생 2명이 숨지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노란색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색깔로 이제 다 알려져 있죠. 예전에 그 리을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최초로 그 노란색을 들여온 이후 지금 모든 학생들 승합 차량 이런 것도 거의 다 노란색입니다. 근데요, 가장 안전해야 할 이 노란 승합차가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냐면 저도 정말 아파트에서 자주 보거든요. 거의 폭주를 합니다. 왜냐? 시간을 지켜야 되거든요. 기다리는 시간, 픽업 시간 지켜서 수업 시간 딱 정시 가서 내려줘야 하니까 이게 과연 기사님들을 탓할 일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오늘 지난 15일 송도 축구클럽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발생 이후 이 문제를 좀 더 짚어보려고 저희 모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생 문제의 기본은 안전입니다. 안전. 우리가 서민 경제도 살려내고 사회 상식과 정의도 회복하면 뭐합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이웃들이 안전사고로 허망하게 돌아가신다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신 두 분 모셨습니다. 국가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쭉 해오신 분입니다. 네. 가천대학교 국가안전관리대학원의 허억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전문가시죠. 교통사고 전문 로펌에서 일하고 계시는 정경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주제가 무거워서 농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름이 허 교수님이셔가지고 예, 예. 어렸을 때 놀림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름이 좋지는 않지만 기억하시기는 좋을 것 같은 게요. 하여튼 싸우는 만화책에 한 권에 한 20-30번은 나옵니다. 한 대 한 맞으면 그냥 헉헉 하는데. 예. 근데 예. 좋은데 억이라는 게 이제 재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 긴 수명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예. 좋은 그렇게 많이 버셔서 좋은데 많이 쓰시면 되잖아요. 아이,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교수님 다시 이제 본론으로 와서요. 이 사건 그냥 일반적인 교통사고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노란 버스라고 하면 가장 안전해야 될 그렇죠. 텐데 이렇게 예. 뭐 안전이 엉망이었다라고 저도 대충은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국가나 사회가 반성해야 될 사고라는 지적도 그렇죠. 있거든요. 정말로 우리 어른들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 참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최상의 보호를 받아야 될 우리 네. 어린이가 통학버스 사고에서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정도로 현재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고 또 방치되고 있습니다. 차제 정말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들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족들도 다시는 다른 어린이가 그런 일 안 갖게 해달라고 아까 호소하는 걸 봤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버틸까요? 근데 정경일 변호사님, 이 사건이 처음에 보도됐을 때 마치 과속이랑 신호 위반이 주된 원인인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일반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많이 일어납니다. 네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도 사망하는 경우 많고요. 저도 지금 7살, 4살, 2살 아이를 있는데 네.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이고 보호의 대상입니다. 그쵸. 그래서 2015년도에는 세리법까지 만들어졌고 네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적용 대상이 되는데도 이번 사건에서는 전혀 적용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안전벨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인용 안전벨트가 그대로 있는 바람에 매나 안 매나 마찬가지로 사망하는 경우 발생했고 여전히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운전자 같은 경우에도 안전교육 제대로 안 됐고 사실 이런 부분만 제대로 됐다면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사고가 났더라도 확대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전혀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제 아이들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죠. 아니 송도가 막 신도시라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이제 굉장히 최첨단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네요.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도 더 자세히 알겠지만 네네. 세상에 어린이 안전차량에 어른 성인 그럼 뭐 하려고 벨트가 달아나요? 뭡니까? 네. 예. 못다 쓰라고. 예. 그러니까 이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저희가 한두 번 한 게 아닌데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사고로 안타깝게 우리 아이들을 잃은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저희가 유가족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너무 보고 싶죠. 그냥 여기저기 사진도 다 그대로 있고 당장 올 것 같고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쁘게 컸고 애들이 너무 좋아요. 애들이 그 시간만 기다려요. 그 축구 가는 그 시간. 자기 축구 너무 잘한다고 엄마 나 하는 거 봐. 엄마 나 지켜보고 있어. 그랬었어요. 근데 집 앞에서 놀더라고요.
어린 생명을 앗아간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제 인천에서 발생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인데요. 쾅 소리가 나고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지? 근데 조금 있다 연달아서 쾅 소리가 한 번 더 크게 들려서 사고다 그러고 딱 문 밖에 나가니까 이 노란 차가 이렇게 인도 쪽으로 와 있는 상황. 어머 저 애들 어떡해. 애들 많이 다치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이제 애 키운 엄마니까 부모 마음을 알죠. 그러니까 애들이 의식은 좀 있었나요? 의식이 있어서 우는 아이도 있었고 축 처져가지고 그때 이렇게 애들 약간 손에 막 피가 묻어서 왔더라고요. 약간 머리에서 피 나가지고 이렇게 기절해서 이렇게 밖으로 빼낸 아이도 있었고. 예. 신원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온갖 불안이 막 엄습해 오더라고. 그래서 있는 대로 밟아서 갔어요. 옛날에 그 가천 길병원에 그냥 차도 앰뷸런스 들어가는 데에 세워놓고 막 사람들 세우시면 안 되면 안전병 들어갔는데 애가 한 명이 덮으니까 그걸 봤어요. 그게 아들이 아니고 유찬이었어. 그리고 이거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뭐가 이렇게 또 밀려서 들어와. 봤는데 아침에 내가 입혀보낸 바지가 옆에 있어. 조금 늦게 출발했다고 갈 거라고 그랬는데 내가 얼굴에 피가 그대로 다 묻어가지고 입도 못 다물고 눈도 못 감고 분명히 신호위반을 과속했다는 건 감으로 알고 있었어. 근데 과연 애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데 과연 누군가 한마디만 해줬으면 85km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갈 수 있을까? 그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다 고쳐져야 돼요. 벨트 2점식 벨트에다가 헤드레스트도 없어요. 몰라요. 뺐는지 안 뺐는지 모르겠지만 뒷바퀴가 비싼 무늬가 안 보여요. 그러고도 안전 적합성 판정서 적합이에요. 학생들 안전벨트 타고 확인하셨습니까? 운전을 몇 회나 하셨어요? 저희가 아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다 사실처럼 이미 보도가 나갔잖아요. 유족들이 너무 또 힘든 상황이고 한데 저는 또 일방적으로 TV 틀면 다 그런 얘기들만 나와서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것 마냥 이제 검찰 가서 그것도 이제 조사 받아야 돼요. 거기부터 제가 하고 더
더 말씀드릴게요. 순서가. 네, 그러고 나서 전화 드릴게요. 교육시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 차량 동승자가 필요 없겠죠? 테레비법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뭐 학원 연합회든가 이런 데서라든가 작은 그것도 상세야. 이 자율적이기 때문에 그건 처벌이 안 돼요. 그게 처벌 근거가 없다는 거죠. 태권도 부분은 우리 관련법에 의해서 체육시설로 등록이 돼서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이렇게 등록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 축구 차량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는 그냥 자유업이에요, 자유. 그냥 세무서 신고만 하고 운영해도 관계없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요번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운전자 입장에서 만약 생각해 보면 그 교통 체계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추억인데요. 네, 저게 빨간불로 바뀌어요. 그런 다음에 한 7, 8줄이 3, 4. 거기가 직진 신호가 그거를 한번 받으면은 계속적으로 그 신호를 받으니까는 거기 신호에 안 받으려고 계속 과속하고 이제 그냥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다 개선이 될 거예요. 그 부분 어디서? 그건 경찰청에서 저게요. 근데 경찰청에서 이제 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거기서 결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뀌지 않더라도 천국에 있는 저희 애들의 죽음이 그렇게 단순하게 간 게 아니라는 거를 얘네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걔 엄마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하는 거죠. 허욱 교수님, 아까 저희가 화면 나갈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저런 차들을 지입차라고 한다면서 그게 어떤 뜻인가요? 그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의 한 80% 이상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 지입제 차량이라는 거는 현행법상 불법이고요. 네? 이 아이들을 수용해주고서 얼마씩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비를 내는 거죠, 쉽게 그렇죠. 말하면. 그러니까는 그 가령 주인이 모는 차가 아니고 차주가 차를 갖고 있고 영세한 업체에서 그 차주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아이를 수송해주고 얼마씩 대가를 받다 보니까 네. 이 차주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를 운영하는 게 수입이 많아지겠죠. 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지입제 차량들은 시간에 쫓깁니다. 쫓기죠. 쫓기다 보면은 그만큼 과속 난폭 운전할 위험이 아주 높은 거죠. 자, 그러면요. 지입제 차량이다. 예. 이게 지금 법적으로 안 되는 건데 하고 있고 차주 따로, 운전자 또 따로. 그렇죠. 예. 일단 돈은 다 내고 타는 거예요. 버스처럼. 그런데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저랑 아까 얘기하시다가 피식 웃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많이 보셨으니까. 그 버스 기사님들이 그 한 번 투어 끝나면 이거 뛰어요. 뛰고 또 다른 고등학교 그 학원 무슨 입시학원으로 붙이고 또 오후에 있으면 또 뛰고 갑자기 무슨 유치원 이렇게 변신을 계속하면 그러면 어쨌든 돈을 내고 타는 거면 이 수익이 있는 건데 그걸로 자동차 바퀴 한 번 그렇게 안 바꾸고 다 달아진 채로 점검도 제대로 안 하고 얼음벨트 달려 있는 거 이거 법적으로 제재를 왜 못 받았죠? 이제 보통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에는 규정이 열거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다면 여기 색상, 선팅, 승강구 발판, 후사경, 안전벨트, 안전보호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고요.
타이어가 마모되었다든가 뭐 차량 연식이 오래됐다는 것은 안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제재 조항이 없는 것이죠. 네, 근데 하나만 더요. 지금 이번에 사고가 난 건 지입제 차량이 아니랍니다. 아니에요. 그럼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사고가 나니까 더 이제 엄마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법에 큰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어린이 안전을 다니는 버스 같은 경우는 너무 노후되면 안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예를 들면 타이어 같은 경우도 제동이 적정하게 될 수 있는지 점검 같은 거. 그러니까 일반 차량에서는 의무를 듬뿍 부과해가지고 어떤 경우도 아이들이 다치지 않아야 될 텐데 아까 잠깐 저도 이야기드렸는데 더 황당한 것은 애들 타는 차량인데 성인용 벨트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허리만 이렇게 몸도 감싸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 어른 벨트면 헐렁헐렁하니까 잘못하면 전혀 보호가 안 되고 그렇죠. 튕겨져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다 머리 보호대, 어린이 안전 차량이면 머리 보호대 정도는 의무적으로 그건 당연히 있어야죠. 텐데 그것도 없었다면서요, 교수님.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그 일반적으로 이 어린이용 안전벨트, 흔히 뭐 카시트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 카시트를 착용한 아이와 안 한 아이와 사망률 비교해 보면은 사망률이 8배에서 12배까지 높습니다. 네. 특히 이 어른용 안전벨트를 매면은 이게 헐거워가지고 아이가 튕겨 나가요. 그렇죠. 또 여름철 같은 경우 옷을 얇게 입었을 때 이렇게 이 어른용 안전벨트가 꼬여져 매면은 오히려 장파를 시킨 실제도 그런 사고임도 높고요. 신축성이 없으니까요. 예, 그리고 차가 뒤에서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이제 뒤로 제껴지거든요. 뒤로 제껴졌다가 앞으로 탕 튕겨나갑니다. 튕겨나가죠. 근데 이 헤드레 머리를 보여주는 게 없으면 그냥 목이 또 꺾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3점씩 벨트만 했어도 그만큼 또 이렇게 튕겨나갈 위험이 좀 적죠. 그 말은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허리만 감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을 감싸주는 거. 거기다 뭔가, 만약에 머리 보호구만 있었어도 살았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키가 작기 때문에 적어도 140cm가 될 때까지는 카시트를 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140cm라는 거는 우리 아이가 바닥에 앉아서 발이 완전히 땅에 닿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발이 닿아야지만 충격에도 지탱할 힘이 생기는 거죠. 발이 떠 있는 상태에서 충격을 받으면 그럼 몸이 발이 전혀 기능을 못 하니까 몸이 훨씬 더 출렁이게 되는. 또 목 다칠 위험이라든가 튕겨나갈 위험이 아주 높은 거죠. 그래서 카시트 고를 때 보통 연령이나 무게 이런 거로 고르시는 분들 계신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키, 특히 앉은 키를 기준으로 아이들 카시트를 고르는 그런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뭐 저 영화 카시트는 디버기형이라고 해가지고서 바구니식으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흔히 의자형 카시트 조금 큰 아이들은 부스터라고 해가지고 아이의 체격을 이렇게 올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의 체격에 맞는 그런 카시트를 착용해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 차량 카시트 고를 때도 이런 거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면서 안전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했는지까지도 보는데 지금 이제 아이들이 주로 많이 타는 학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인 거고 그 규정을 지키게끔 만들어진 법 자체가 모호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모호하길래 대체 이렇게 규정이 자꾸 어긋나게끔 운영이 되는 걸까요? 우선은요. 현재 이 세리미법은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죠. 현재는 만 6세 미만까지 이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돼 있고요. 또 이 영유아 보육법에는 36개월 미만까지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선은 법관의 상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영유아 보육법에 36개월 지난 아이라면은 보호가 안 되는 있는 거고요. 또 도로교통법도 문제가 있죠. 6세 미만까지 해주도록 돼 있는데 7세, 8세 아이들 키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뭐 100cm, 110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아이들 지금 보호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법의 허점, 법관의 상충 문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초등학생까지는 최소한 어린이로 보고 초등학생 전 대상까지는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또는 약간 신체 구조를 약간 반영해서 약간 유연하게 규정을 만든다더라도 적용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었다. 한번 법부터가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 아이들 카시트 어느 정도로 이렇게 안전하게 그 학원 차량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지 제작진들이 준비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요거를 한번 볼까요? 차량 내 어린이용 안전벨트 보호 장치라고 아까 해서 사진이 나왔는데 아, 예. 신기한 건 네. 저는 저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예. 저는 그 통학 차량에서 저런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정말이에요. 저는 보면 아이들 막 서 있어요. 버스 안에 그 노란 차 안에서 서 있고 운전자 한 분이 이거 통제 못 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이분들은 또 시간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좀 비싼 영어 유치원 이런 데 보면은 보조교사 한 명은 꼭 넣어 세리법상 같이 타게 해요. 운송교사를 동승하도록 원래 법을 해야 의무화시켰죠. 되는데 네. 특히나 지금 여기 운동 같은 건 축구클럽은 지금 없어요. 그것도 적용이 안 됐던 예, 거잖아요. 없어요. 축구클럽은. 운동하는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또 이 취재 도중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를 또 안전벨트를 아이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또 그걸 책임을 아이한테 물을 수가 있다고요. 네. 변호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미 아니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운송교사도 없으면서 예. 아이한테 또 책임을 묻는다. 그 안전벨트 자체가 정상적인 안전벨트면 뭐 맸냐 안 매냐 따라서 과실 비율을 판단할 수 있겠는데 이 안전벨트는 사실 결과론적으로 이 안전벨트를 맨 아이도 사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는 안전벨트를 안 매면 뭐 안 맨 자에게 뭐 20% 10% 과실을 책정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아이의 경우에는 부모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독권이 학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네.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더라도 부모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학원이 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안전벨트 자체는 성인용 안전벨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맸냐 안 맸냐를 따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그래서 변호사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세리미법도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때 그 2013년도 충북 청주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통학 차량에서 예, 예.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있어서 예. 지금 저만 해도 무슨 축구 클럽이니 뭐니 이런 노란 버스는 전부 다 이 법이 다 적용되는 걸 알았어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동승자도 있을 것이고 안전벨트도 잘 뜰 것이고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차량은 그것도 적용도 안 되는 거였다면서 어떻게 법에 어떤 오점이 있었던 이제 건가요? 2015년도에 법을 만들었는데 네. 그 법의 적용 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보면 처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학원, 체육시설까지 포함한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세리법이 적용된다 싶은데 그러니까요. 이와 같이 축구 컬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아니죠. 유치원도 아니죠. 어린이집도 아니죠. 학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나 예술에 국한됩니다. 학원도 아니죠. 그럼 체육시설에 돼야 되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다면 유도, 검도, 유수, 태권도, 레슬링, 권투 이런 부분에만 돼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도 해당 안 되고 그럼 세리법 적용 대상을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차량을 뭐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아니 변호사님 축구야말로 가장 유명한 스포츠인데 유명한 국민체육이고 생활체육이고 아니 어떻게 체육시설에 축구, 야구, 농구가 빠질 수가 있나요? 예, 이제 그런 이건 부분에 법 만든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비판하거나 아니면 정부를 어떻게 보면 어린이를 여기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 어떻게 보면 저기요? 뭐는 되고 뭐는 안 우리나라라서 되고. 가능한 일들 같은데요. 이런 일이 참 아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아니 같아서 또 한 번 축구클럽이 부끄러워지네요. 체육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요. 부모님들은 네. 당연히 이게 학원이나 체육시설이다 이렇게 알고서 하셨을 거예요. 누가 이거 뭐 증서까지 띄워가지고 확인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다들 가는 데니까. 그럼 학원 체육시설 아니면 이곳은 어떤 곳이었나요, 도대체? 예,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취재 도중에 이제 밝혀진 건데 네. 이 축구 클럽은 운동기구, 레저용품 판매점으로 등록돼 있었다고 아, 합니다. 가게였어요? 그렇게 판매점. 영업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된 겁니다. 와. 누가 봐도 학원이고 체육시설인데 버스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다닌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교수님 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예. 운동기구 레저용품 판매요? 예. 요거- 이제 결국은 이런 부분조차도 보면 아까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체육시설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체육시설에 해당이 된다면 신고나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체육시설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신고 등록조차 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뭐 판매업 이쪽으로 신고하고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뭐 전혀 관련 없는 업종에 등록이 되고 신고돼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너무 한숨을 우리가 민생연구소지 분노연구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걸 뒷걸음질 쳐서 객관적으로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좀 화를 녹이시고 예. 우리가 좀 해볼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참기가 어려워서. 아니, 네, 그러니까요. 세리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이건 아이들 책임, 그 다음에 그 운전자 일부 책임도 있겠지만 운전자의 책임만으로도 몰 수 없는 거잖아요. 법이 완전히 엉망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네. 교수님 이게 예. 어린이 타는 차량 예. 이런 문제점 고치려면 뭐 한 줄만 바꾸면 그 된다고. 우선은요. 예. 이 세리미법이라는 게 그 어린이를 통학 목적으로 하는 그런 차량들을 보호해 주자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어린이를 수송 목적으로 하는 모든 차는 다 세리미법의 보호 대상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럼 그 법만 그렇게 바꾸면 됩니다. 아, 법에 예. 학원이든 현재는 지금, 체육시설이든 예. 어린이를 수송하는 차량. 예, 어린이를 예. 수송 목적으로 하는 모든 차는 다 경찰에 신고하고 세리미법의 보호 대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대체 몇 대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입제고 지입제는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도 제대로 안 되고 신고가 제대로 안 되면은 경찰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어느 시간대 아이를 몇 명을 태워서 어느 구간을 운행하는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어린이를 수송 목적으로 하는 모든 차는 경찰에 다 신고하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세리미법에 적용 대상으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간단하네요. 예. 어린이를 운송하는 모든 차량은 어린이 통학 차량이고 예. 세림법에 적용을 받게 만들고 예. 그 세림법에서도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아까 이제 6세까지만 됐다니까 예.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적용하게 만들고. 그렇죠. 예. 요 변호사님 이런 법 개정하는 움직임이 있나요 혹시? 네, 지금 네. 발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 꼭 먼저 통과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이번 사고 저희가 취재를 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네. 발견이 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차량 문제도 있었지만 신호 체계에 대한 문제점, 이 송도 이 사고 지점의 교차로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요.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록불이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노란불이 2번 바뀌는데 이게 바뀌는 거를 어찌됐든 통과를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저 앞에 있는 초록불을 향해 가기 위해서 무리하게 과속을 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보시면 제한 속도가 30이에요. 근데 저기서 저 무리하게 통과를 하기 위해서 저 제한 속도까지 어기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됐던 거고요. 카메라도 없네요. 예, 그렇죠. 지금 저런 카메라가 식으로 없어요. 이 도로 설계를 할 때 이미 잘못됐다라는 게 인지가 되는 부분이고 이거를 또 기관이 달라서 연수구청에다가 얘기하니까 경찰청으로 가라 이런 답변을 받아온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요. 이 딜레마 존이라고 하죠. 예. 우리가 운전하다가 이 교차로가 나타나면은 이게 신호가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운전자가 서행을 해줘야죠. 그 신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마음의 여유는 갖고 운전을 해줘야 되는데. 우린 이러잖아요. 자, 떨어지기만 해라, 부릉. 그다음에 그쵸. 지금요 우리가 아이들 교통안전 교육하면서 녹색불에 건너라만 갖고도 안 되는 게 녹색불이 들어와도 그냥 지나치는 차가 있거든요. 많죠. 그래서 이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서행해야지라기보다는 저 신호에 안 걸려야지 더 속력을 내는 운전자가 많아요. 이 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황색불이 들어오면 곧 빨간불로 바뀌는데 이 저 신호에 안 걸려고 보다 속력을 낸 거고 또 노란 버스는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반대에서 오는 차는 신호만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충돌 사고로 너무나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죠. 그러니까 이 신호 체계도 개선될 때까지 저희 TV 민생구에서 끝까지 할 건데요. 변호사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학원이 축구클럽이 그전에도 비슷한 사고를 냈다는 거 20대 무자격 운전자를 통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주 처벌 안 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제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형사적인 처벌에 대해서는 어떤 위법행위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망 사고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뭐 업무상 과실치사에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30세 누구나 30세 운전에 대해서 24세의 운전자를 한 것에 대해서는 사망에 대해서는 예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예전에 이런 거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여기 의무 규정을 두고 이걸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만들어서 근로자가 사망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어떤 안전조치를 의무 부과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위반해서 사망사고 발생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사고를 내도 처벌할 수 없다면 그 사업자들이요. 안전에 대해서 그리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본인은 전혀 책임도 안 지고. 예, 자기들이 종합보험 가입돼 있다면 사업주는 보험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도 아닙니다. 운전자만 여기에 대해서 뭐 형사처벌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지. 예, 이 부분도 계속 저희가 챙겨 나가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이제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얘기를 했는데 사실
현장에 또 정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원 측의 입장과 학부모 측의 입장을 서로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당연히 학원 차량이면 지도 선생님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가 말을 해도 막상 아이들은 그때 그 나이 때문에 애들은 아직 생각을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른들이 한 번쯤은 확인해 체크만 잘 해주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보조교사분이나 항상 동승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나올 때도 안 나올 때도. 왜냐면 현실상은 보조교사를 다 볼 수는 없어요. 왜요? 쉽게 말해 영어 학원비도 계속 올라가는데 예체능 학원비는 안 올라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근데 차량에 뭐 해라는 다는데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다 다시 보조해준대. 근데 사설은 안 해준대. 근데 우리 그걸 다 지켜야 돼요. 학원비가 비싸다. 돈을 그만큼 내면 다 할 수 있어요. 애들이 하기 싫어해. 우린 다 하라고 하지만 수비 아주머니 들고 있지, 로봇 가방 들고 있지, 뭐 책가방 두고 메고 있지, 뭐 학원 영어 가면 영어 학원 메고 메고 있지. 근데 여기 무슨 안전벨트 또 매요. 여기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애들이 누가 이걸 메고 싶어 하겠어요. 차 안에서 엉덩이만 안 떼도 감사하죠. 차량 운행하는 데는 웬만하면 안 보내고 싶어서 솔직히 믿지를 못하겠어요. 승하차하는 장면들을 여러 번 봤는데 과속으로 많이 달리는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어서 안전 문제에 요즘 민감한데 전혀 그런 경각심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학원은 못 보낼 것 같아요. 지원을 떠나서 그거는 집에서도 부모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초등학생 우리 아들들도 초등학생인데 안전벨트 안 매요. 그런데 꼭 하차를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책임을 다 저에게 져야 되는 거고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업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번거롭고 뭐 그렇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인하고 싶고 보여주면 보고 싶고 어찌됐든 우리기 때문에 내 얘기가 왠지 미움받을 것 같고 찍혀서 유난 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상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냥 보내긴 보내는데 걱정하면서 태울 것 같아요. 네. 돈을 주는 입장이어도 엄마는 아이를 맡겼기 때문에 의리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꼭 걸린 차들, 사고 난 차들이 꼭 그런 거 안 지킨 사람들만 나니까 이게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사고 한 번 나면 꼭 전화 와요. 학원에 보험을 들었나요? 뭐 했나요? 뭐 이렇게. 그런 거 한 번씩 체크하러 전화하시죠. 노란 차도 왜 다 노란색으로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차는 노란색으로 하라 그러고. 차 한 번 바꾸는 거 너무 힘들어요. 뭐 평일에 쓰기 위한 차잖아요. 이게 뭐 한두 푼짜리야? 사업료죠. 그것도 다 원장 이름으로 하면 소유가 그 말이 되냐고. 물론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이니까 사고가 나면 애가 먼저 우선이겠죠. 물론 그거는 저도 맞는데 그게 다는 아니라. 네, 학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동승자 인건비, 일단 요즘 인건비도 이제 예전 같지 않고 좀 올랐잖아요. 그것도 부담이 되고 또 어린이용 안전벨트도 제가 아까 본 적 없다고 그랬죠. 왜냐면 이게 그냥 몇만 원에 살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또 학원비가 상승이 되면 이제 엄마들이 투덜투덜 하실 거고 근데 이게 또 불안하면 엄마들은 결국은 스스로 라이딩을 합니다. 직업을 잠시 접고라도. 이게 안전의식이 일단 너무 없고요. 학원을 안 보내면 아이가 친구가 없을 거라는
부모님들의 기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조금만 다들 생각을 조금 바꾸면 이렇게 큰 사고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네, 또 문제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 학원 규모에 따라서 이걸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가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문제는 정말 영세한 곳,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하는 주체 선생님들이 한두 명밖에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르치면서 통학까지 신경 쓰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래서 법에서는 또 적용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법이요. 예. 2015년 1월 29일 날 제정이 됐는데 문제는 그 영세한 학원이나 이런 곳은 2년간 유예를 시켜줬어요. 영세하다고. 그래서 결국은 뭐 인솔 교사 또 발판 높이 조정하고 형광등 붙이고 도색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 2017년 1월 29일부터 이게 적용이 지금 됐는데 현재는 또 이런 기관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리미법의 보호 대상에서 좀 제외시켜달라.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서 저는 큰 원칙상 그렇게 영세하면은 저는 운영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운영을 안 해야죠. 그리고 최소한의 이런 안전 조치는 갖춰놓고 하고, 부득이 이제는 연착륙하기 전까지는 전에 경기도에서 이 어린이 통학버스 도우미 제도를 도입을 했었거든요.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계시켜서 그런 도움을 주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또 이 수요 공급의 어떤 경우도 맞춰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어르신들을 고용하는 걸로 하면 일자리도 창출도 되고 어린이 안전도 많이 그렇죠. 이분들이 단순직이거든요. 아이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태워주고 또 혹시나 또 차 안에 잠들어 있는 아이 점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변호사님, 근데 방금 이제 세림법의 문제 좀 계속 이제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세림법도 처벌 규정도 미약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전벨트도 해야 되고 동승자도 둬야 되고 여러 보조치 있지만 그 법 자체도 지금 한계가 있다는 걸 지적했지만 있는 법도 제대로 안 지키고 문제가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법 규정이 있지만 해당 사항이 되는 업체라 할지라도 위반했을 때 뭐 과태료 뭐 1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결국 그렇다면 차라리 보호자를 안 두고 그 과태료를 내는 게 경제적 이득이 된다라고 해서 그냥 어겨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지금 운전자 벌금 6만 원 정도. 벌금 6만 원이나 한 10만 원 내고 차라리 안 지켜버린다. 우리 어린이들 안전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해외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 해외 선진국은 어떨지 뭐 예상은 됩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허술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허 교수님. 흔히 이 해외에서는 가장 무서운 차, 운전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차가 어린이 통학버스죠. 무서워요. 왜냐면은 그 차가 일단 떴다. 그러면 정말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 차가 만약에 멈춰 있는데 추월도 못하고 심지어는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도로에서는 반대에서 오는 차도 멈춰야 됩니다. 지금 캐나다의 무서운 차. 그렇죠. 흔히 뭐 어린이는 럭비용으로 비유하는데 럭비용 튕기면은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거든요. 이런 거 위반하면 $1,000입니다.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적발되면은 구속까지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처벌하고요. 특히 영국이나 이런 미국 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어린이 통학버스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예 운전자 자격증. 법 위반 경력이 있거나 사고 경력이 있거나 운전에 미숙한 사람들은 아예 통학버스 운전 못합니다. 또 대우도 일반 운전자보다 한 1.5회 정도 더 주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통학버스 운전자 따기도 힘들지만 따면은 오랫동안 운전하고 하나의 선생님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자부심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데 우리는 너무나 지금 막 간면허 딴 사람이 운전하고 전혀 이런 보호 조항이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 갑을 의식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사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갖고 있어서 그런 거 같네요. 정말 이렇게만 가면 캐나다처럼만 가면 어린이 통학 사고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통학 차량을 별로 안 무서워하잖아요. 어린이 차량은. 그리고 느리니까 더 앞지르려고 하죠.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도 사명감이나 이런 거보다는 정말 아까 그 시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안전은 무시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특히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 같은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해서 어쨌든 이게 재발되지 않게끔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망해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5년입니다. 아이가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10명이든 극단적으로 5년 이상의 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 차량을 몰다가 거기에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행위로 뭐 사망을 발생시켰다. 이렇다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별 규정을 둬서 형량 자체를 좀 높여서 제재 규정을 충분히 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반대로 또 상대 승용차가 어린이 차량을 보고서도 12대 중과실 위반해서 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래서 사상을 발생시켰을 때는 마찬가지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별도 규정으로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어린이 차량이랑 사고 났다. 그게 뭐 고의든 정말 실수든 아니면 정말 불가피한. 근데 그러면 가중처벌되고 잘못하면 엄청난 뭐 처벌도 받을 수 있고 내가 돈도 물어야 된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린이 차량만 보면 그 한때 외제차 보면 막 무서워가지고 조심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운전자도 그럼 훨씬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조심하고 서로 피하고. 그럼 이거 이제 도로교통법 개정을 세리법을 한 번 더 개정해야 되는 거죠?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별도 규정을 만들어서 별도로? 지금 뭐 그러니까 뺑소니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뺑소니 가중처벌하는 것처럼. 위험운전치사상죄도 만들어진 것처럼 이번에 어린이 보호 차량에 대해서 특별 규정을 만들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아주 제도적 대안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아주 좋네요. 이런 법들을 제가 계속 팀 인생에서 끈질기게 주장하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다르잖아요. 저는 학원 안 보내요. 그러니까 안 가서 지금 정말 아까 골치 아프긴 TV에서도 해요. 어느 부모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자기들 또 이용 안 한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렇게까지 태워서 보낼 거 이렇게까지 해서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될지 아이들이 과연 그 미래 도움이 될지.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요. 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항상 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은 모든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기관한테 즉시 공유되는 시스템. 공유를 하면 되겠군요. 공유되고서 그다음에 이 시설장, 인솔교사, 운전자, 심지어는 부모님까지도 이런 내용이 전달이 돼가지고서 우리가 운영하는 통학버스는 이런 문제가 없는지 서로 또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사고를 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크로스 체킹 시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안전망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게 가장 그렇죠. 이게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요. 우리 부모님이 지속적으로 챙겨주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모님 챙기시는 거 말씀하셨는데 부모님께서 아까 어떤 그 업체에 그러니까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다른 뭐 레저용품 판매점이나 이런 것들 등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우리 축구 클럽은 어떤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서요?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학원 내에 사업자 등록증 확인하시면 거기 업종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 열람을 요청해도 되고 그다음 어린이 보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내에도 신고 필증을 세리법 적용 대상이 된다면 신고 필증을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안심하게 이제 뭐 어린이를 맡길 수 있죠.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래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필증이 없으면 왜 없냐? 이 차량은 지금 세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적용 안 받는 거냐, 불법이냐 둘 중에 하나를 따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들 요구하고. 정말 너무 오늘 속상했는데 어떻게 이제 방송 좀 마무리해야 될 텐데 교수님 뭐 마지막으로 대책을 조합적으로 한번 제시해 주신다면요. 우리 부모님께서 한번 저 차가 지입제 차량인지 운전자 우리 주인이 모는 차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일단 또 집인지 항상 아닌지. 수시로 전화 한번 드려서 안전운전도 당부하고 속도 내지 않도록 이런 노력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좀 빨리 해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왜 밤 11시까지 무슨 체육을 시키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필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걸 반드시 갖춰라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법 꼭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나와주셨는데 자,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린이의 안전 이런 문제에 좀 집중을 많이 했는데 5월의 마지막 방송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린이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정경일 변호사님 그리고 가천대 허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6월에도 계속해서 민생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시민 편파 방송 그리고 편의 방송 여기는 TV 민생 연구소였습니다.
이어서 김인권의 고고앤무비 스페셜이 방송